그러는 거야. 박근혜가 이야기한 하우스푸어가 집 한 채 간신히 대출받아서 뭐 4천만 원짜리 지하방을 2천만 원 대출받아 산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여러 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야. 예. 그게 왜 그랬냐? 예. 이게 옛날에 1970년대에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했잖아. 1970년대 강남을 막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현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동산 투기를 배운 거야. 현대에서 집을 막 집 한 채를 뇌물로 막 준 거 아니야. 집을 통째로 막 뇌물로 주고 그러면서 거기 부동산 땅 투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판자촌들 막 밀어내고 막 쫓아내면서 아파트들 때려짓고 그럴 때 그 막 쪽지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정부 고위공직자들한테 어디가 개발될 거란 정보 흘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개발 정보하고 딱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 원 주고 딱지를 받아서 2천만 원짜리 딱지를 받으면 2억 3억을 버는 거였어. 그렇게 돈을 벌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딱지라는 거. 이 딱지라는 게 뭐냐? 그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집의 권리를 딱지라고 불렀어. 그럼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집 한 채를 받는 거야. 그 권리. 그런데 이 판잣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들어가려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파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팔았는데 어떻게 돼? 2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돈이 수억이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 정보 지난번에 어떤 무슨 판사 정부 무슨 기관 후보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야. 개발 정보를 미리 들어. 그래서 그 땅 사람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싼 값에 땅을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 거기서 뻥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뭐야? 범죄라는 거야. 부동산 투기가 범죄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지역의 원주인들의 재산권인데 그걸 사기쳐서 지네들이 갖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사기쳐서 싼 값에 사서 그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인 거야. 도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인 거야. 그래서 부동산 갑자기 가격이 뛴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물려야 정상인 거야. 부동산을 자기네들은 투자했다고 그래. 그러나 그거 투기예요. 그거 불로소득이고요. 투기예요. 왜 불로소득이냐고. 우리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아냐. 이런 사기꾼 연놈들을 만나. 옛날에 우리 신랑한테 누가 2천만 원만 갖고 와라. 그러면 쓰러져가는 빌라를 한 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재개발되면 2억짜리 아파트가 생긴다. 그래서 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아니 1900년대 말이었어.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욕먹지 않던 시대였어. 그러니까 98년경이었나? 99년? 뭐 이럴 때. 나한테 한 2천만 원만 달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어디서 들어온 거야. 어떤 건설업자가 이제 막 썰을 푼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디서 한 1억을 구해올 테니까 한 5채 사. 그리고 당신 정치 그만둬 그랬어. 당신 구의원 그만둬 했더니 왜 그만둬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 2천만 원을 주고 그 집을 사서 그게 2억이 되면 원래 그 돈 누구 거야? 그 집주인 거지. 근데 그 집주인이 그 개발 정보를 몰라서 당신한테 2천만 원을 팔면 그 사람은 그만큼 1억 8천 도둑 맞는 거라고.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났다는 거 아니야.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났다. 그건 모르는 거.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니지 뭐 2000년대까지도 그랬어. 2005년 6년까지도 그 집을 한 채 더 사서 그리고 뭐 기회가 왜 없었겠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당연하던 시대였어 그 당시에. 그런데 나는 9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는 이거 범죄다. 도둑질이다.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거지. 아마 그때 90년대에 그렇게 생각한 건 나밖에 없었을걸요? 예.
복부인이 언제 유명했냐 하면 1980년대 유명했어. 복부인이란 단어가 유행한 게 80년대야. 왜? 전두환 마누라가 70년대 강남 개발할 때 강남 개발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파트를 엄청 사고 판 거야. 그래서 그 이순자가 복부인 1호야. 그 여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정부와 관계된 군인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복부인 1호였고, 그들이 80년대에 떼부자가 된 걸 보고 쟤네 어떻게 저렇게 돈 벌었냐. 그래서 80년대에 복부인이라는 것들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보겠다 그러면서 뛰어드는 거지. 그런데 이미 90년대에 80년대 부동산으로 돈 번 애들은 90년대 다 털었어. 부동산 다 털은 거야. 그때 90년대부터 사들인 사람들이 끝물에 들어간 거지. 그래갖고 지금 특히 2000년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 물려있는 거야 지금. 돈을요, 쟤네들은 지네들이 돈을 다 돌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동산을 막 띄워. 복부인 막 텔레비에서 나와.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알려줘.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거라고 알려주면 그 어리석은 욕심을 가진 자들이 아 나도 저렇게 돈 벌 수 있는가? 너도 나도 뛰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한테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그 지네들 아파트들 다 넘기고 진짜 몇백 채 갖고 있던 애들 그때 다 털고 튀고 지금 뒤에 끝물에 들어간 애들이 지금 똥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돈 빼갖고 어떻게 했어? 2000년대에 98년부터 부동산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에 넣었잖아. IMF가 와서 주가가 오를 거다. 그래서 주식을 다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싼 값에 사가지고 살살 올려가지고 비쌀 때 팔아먹고 걔네들 또 튄 거야. 주식에다가 막 그러면서 개미 주식에 투자하세요 막 뻥을 치고. 그래서 2007년부터 십몇 년까지 투자한 사람들 다 물려있잖아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다니까. 80년대에 얘네가 부동산 투기해서 떼부자가 돼. 그 다음에 90년대에 그걸 팔고, 그 다음에 그렇게 90년대에 만든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갖고 2010년 이전에 걔네는 돈 다 벌고 튀었어. 다 털고 갔어.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외국에다가 다 재산 은닉해 놓은 거야. 외국에다 재산 다 은닉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막 부추김매매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화면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갔다 다시 오시면 돼요. 예. 나갔다 다시 오시면 돼요. 화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이 7년간 고소득자, 그리고 유주택자까지 대상으로 해서 7년 동안 1%로 대출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결국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장관 후보들 중에도 집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지금 집을 엄청 갖고 있다고. 지네가 지금 마지막 떨이 재산,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재산 이번에 그 털으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중산층들한테 집 사라고 지금 꼬시는 거야. 삐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 근데 집값 떨어져. 손실 발생해. 그럼 이 사람들 손에는 은행에 메꿔줘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네는 지네 거 털고 가겠다는 거지. 지네 갖고 있는 안 팔리는 집들 털고 가겠다는 거야. 호응 안 해주면 블랙. 허위사실 유포해서 블랙. 그래서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거기다가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또 하나의 분노. 이 와중에 부자 감세 2,500억. 그 얘기 들었어? 이 와중에 중소기업, 전통 있는 중소기업의 재산을 상속하면서도 무리한 상속세를 묻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랄하고 있네. 예. 그러면서 지금 상속세를,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낮춰주는, 상속세 비율을 2,500억까지 낮춰주는 그런 부자 감세 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중견기업. 그러니까 지금요, 완전히 부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얘네들 미친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얘네 이 나라 팔고 어디로 튈래나? 지금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요? 나라를 팔고 튀려나 망하게 할 것 같아. 왠지 나라 망하게 하고 팔고 튀려는 것 같아. 그지?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어. 지금 이 와중에 세금이 모자라다며. 근데 무슨 2,500억 세금을 또 깎아줘 부자들한테. 상속학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주냐고. 자,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 자, 리비아 호텔 무장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했어요. 자, 리비아 호텔에서 무장 괴한들이 그 무슨 호텔이더라? 푸 무슨 호텔이야? 무슨 호텔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했어. 그래가지고 5명의 외국인이 죽은 거야.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한국인 1명, 필리핀 2명. 그래서 5명이 죽었다라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언론사지. 그러니까 프랑스 통신사가 AFP인데 그 AFP에서 그거를 보도를 했단 말이야, 이미. 그런데 한국 외무부에서 지금은 인정했나? 오늘 아침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입 닫고 있었어. 아직 그 한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지금 마지막 최종의 한국인 없다예요? 그럼 AFP 통신이 AFP 통신이 잘못 보도했다는 거야? 좀 전에 뉴스에서 한국인이 없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왔어? 응.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된 바 없다 그러는 거잖아. 오늘 아침부터 외교부 입장이 한국인이 거기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그랬다고. 확인된 바 없다와 한국인이 아니단 달러. 예. 없는 듯? 확정적인 보도가 아니죠, 지금. 예. 지금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그 AFP 통신에서는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 그런데 한국 외교부에서 오늘 아침까지 한국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고 그랬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확인한 바 없다라는 표현.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확인한 바 없다. 그 얘기는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야.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확인한 바 없다라는 표현.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표현이냐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 한국인이 죽지 않았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AFP 통신에 보도했으나 오보였다. 거기서 죽은 한국인이 없다라고 나와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이야. 되게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AFP 통신이 그렇게 보도한 이유는 뭐겠어요? 외국 호텔에는요, 여권을 다 맡겨요. 여권을 다 등록하게 돼 있어. 외국 호텔에 가면 여권을 다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권 보고 투숙객에 대해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누가 죽거나 다쳤는지가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FP 통신에서 보도를 했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말. AFP 통신에서 보도가 나올 정도면 그게 국제통신사예요. 국제통신사에서 보도가 나올 정도면 이미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확인된 바 없다? 내가 오늘 이런 뉴스 하려고 유럽을 갔었나 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유럽은 나라 국경마다 국경이 그렇게 막 철갑을 뚫고 그렇게 나가지 않아. 그냥 이렇게 통과돼. 그냥 길을 통과해. 그냥 그 톨게이트 같은 거 그냥 통과하면 그게 국경이야.
그런데 그 톨게이트 같은 국경을 통과하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와. 외교부에서 딱 문자가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 확인이 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리 전화해라. 위치 추적 다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외교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 외교부의 전산으로 다 남는다는 얘기야. 스마트폰은 그런 거야. 자동 로밍이 그런 의미야. 자동 로밍.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인이 거기에 만약에 없었어, 한국인이. 죽은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야. 자, 일단 리비아에서 사고가 났고 AFP 통신에서 한국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시신에 대해서 이미 우리 외교부에서 가서 이미 AFP 통신이 나올 때쯤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잖아. 사고가 터졌으면. 그러면 가서 봤어야지. 그리고 그게 한국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한국인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야지. 확인된 바 없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어디서 개수작이냐고. 이게 지금 그러면 왜 확인된 바 없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확인된 바 없다라는 말은 죽었다 살았다를 밝히지 않는 거야.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 없는 거지. 지금 사건 발생이 몇 시간인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라는 말이 나와.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피해 없는 듯. 없는 듯이라는 게 뭐야? 피해가는 거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사건 발생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그럼 왜 저들은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왜 저들은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한국인이 죽었다면 그때 그 연설이 다시 떠오를 거 아니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해내지 못한 이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김선일 죽었을 때 노무현에 대해서 얼마나 쌍욕을 했어. 이거 지금 그 얘기 다시 할까봐 확실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피해 없는 듯? 지금 사건 발생이 몇 시간인데 아직까지 피해 없는 듯이야. 10명이 죽었는데 그 시신 확인이 안 돼? 근데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이걸 옛날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근래 얘기 안 한 것 같아. 무슨 문제냐면 이게 이제 이 외교부가 원래 우리나라의 외교부 인사를 원래 우리나라의 외교부 이제 공무원들을 뽑을 때 공무원들이 이제 엄청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 공무원의 52%가 미국에서 일을 해. 미국 관련 일을 한다고. 외교부 전 세계 국가가 180개인가 되잖아. 그런데 외교부 전체 공무원의 52%가 대미 사업에 파견된다고. 미국 대상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48%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거야. 그 나머지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또 일본이야. 그 다음이 중국 조금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에 좀 나가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유럽의 작은 나라나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나 이런 데서 사고를 당해도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오지를 못해. 우리나라 외교부 인력이 모자란 거야.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외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도움 요청을 해도 그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가령 불법으로 억류됐다든가 이러면 외교부에서 나온다고. 그 나라 외교부에서 나와가지고 조치를 취해주고 도와주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게 약한 거야. 거의 그러니까는 외교부의 도움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외국 여행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야. 예.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 여행자들끼리 뭐 문제 생기면 외교부에 도움 요청한다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그 왜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 그 영화가 어떤 아줌마가 그
그냥 뭐 짐 좀 들어주세요 갖고 들었는데 그게 마약이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가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조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외교부에 나쁜 전통이 있어요. 이 왜 어떤 나쁜 전통이냐? 실제로 외교부에서 똘똘한 애들이 대미 사업에 가고 대미 사업에서도 핵심을 잡는 게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래서 되게 겉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래도 무슨 뭐 좀 높은 뭐 영사나 대사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영사나 대사로 가면서 그 자녀들을 데려가잖아. 나중에 외무부에서 직원을 뽑을 때 외교부 자녀들을 특채를 해요. 외교부 자녀들을 특채를 해. 그래서 외교 정보를 지가 갖고 있었던 정보를 지 새끼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세습을 하는 거야. 외교 정보를 세습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외교부에서는 자기 부모가 했던 일을 외교관 자녀가 외교관이 되는 거야. 특채를 주는 거야. 특혜를 주는 거야. 특혜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개판인 거야. 이명박 때 심지어 외교부 장관이 지 딸을 특채시키기 위해서 시험 제도를 바꿨다가 들킨 거 아니야. 그게 이명박 때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때 가장 욕먹은 게 뭐였냐면 일본하고 독도에 그 공동 수역했다고 욕먹었어. 김대중 때. 그리고 노무현 때 김선일 문제로 욕먹고 FTA 때문에 욕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이 그 노무현은 그러니까 김대중은 실제로 이제 김대중이 그 박정희 전두환이랑 싸우면서 여러 번 쫓겨났잖아. 망명을 막 해서 영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김대중이 영국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소위 김대중의 외교 인맥이 따로 만들어진 거야. 김대중의 인맥.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 유럽의 정치인들하고 인맥이 형성이 됐어. 김대중은. 그래서 그 김대중의 인맥으로 이 김대중 정부는 웬만큼 유지가 된 거야. 그런데 독도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이게 김영삼이 다 합의를 봐놓은 거야. 노무현 때 한미 FTA처럼 김영삼 때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한다라고 다 협상을 끝내놓은 거야. 그리고 김영삼이 물론 끝난 거야. 임기가. 김대중이 딱 대통령이 됐는데 일본하고 외교수역 문제를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부에다가 절대 도장 찍어주면 안 된다. 공동수역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보낸 거야. 근데 찍어주고 왔어. 외교부가. 그래서 독도의 공동수역 문제가 생긴 거야. 물론 독도의 공동수역 문제는 누가 약속한 거야? 그 이전에 박정희가 약속했고 전두환이 약속했고 김영삼이 협상을 끝내준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김대중한테 밀어붙여갖고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고 계속 욕을 한 거야. 노무현 때. 그래서 노무현이 열받아갖고 독도 밀약이라는 걸 까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현을 욕하는 거야. 지금까지 쟤네들이 노무현을 계속 비하하고 욕하는 이유가 그거야. 독도 밀약 깠다고. 독도 밀약을 까서 노무현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거야. 죽어서도 당하는 거야. 근데 좌우지간 그랬지. 노무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2007년 3월 달에 한미 FTA 협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김종은과 이제 막 그 반기문 김종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외교부를 장악하고 그때 한미 FTA 협상을 하러 갔단 말이야. 김종은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근태 의원이 이거 한미 FTA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 이대로 가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미 FTA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 쪽에 더 유리한가 더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단식을 해요. 내가 처음 신문에 난 게 그때였어. 그걸 가서 내가 생중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었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분명히 기억해.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 김근태 의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밖에서 싸워줘야 한미 FTA 협상팀이 좀 더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상대방을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무슨 서프라이즈니 뭐 이런데 막 글을 쓰는 거야. 저기 여당의 의장을 지낸 사람이 지금 단식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단식하고 쳐다빠져 있을 때냐고 막 욕을 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들은 요원이었던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여당 그 대표까지 한 사람이 지금 FTA 반대하면서 단식밖에 할 일이 없냐고. 그리고 쌍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김근태 의원과 그때 몇 명이 같이 단식을 했어.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랬다니까. 빵 먹었다고. 김근태 보고 빵 먹었다고 까던 것들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지. 그때 2012년이었나? 김근태 의원이 뭐 단식하면서 뭐 빵 먹는 걸 봤다 누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24시간 같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 빵 먹는 거 봤는지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때 그런 일도 있었다. 맞아. 2012년에 어떤 사람이 김근태 의원이 단식하면서 뭘 먹는 걸 봤다고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8일 동안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언제 뭘 먹었는지 얘기해봐라. 내가 24시간 같이 있었다. 얘기하자. 내가 그랬잖아. 나중에 사과했어요. 거짓말이었다고. 그 거짓말,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 알았다고. 실제로 단식하면서 빵 먹은 사람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거 김근태 의원은 아니었어. 근데 그걸 김근태 의원이 했다라고 자기네들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 내가 그때 나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언제 먹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만 또 87년 단식 때 먹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 거야. 87년 단식 때 무슨 또 빵을 먹었다 이러면서 또 말을 바꿨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 87년에 감옥에 계셨거든. 그래? 그러면 감옥에 누가 빵을 사줬다는 얘기네. 감옥에서 단식하는데. 그래 뭐 언제 단식할 때 어느 교도소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갖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예. 하여간 그랬던 그 한미 FTA 단식 때 그랬단 말이야. 거기서 핵심은 뭐냐? 김근태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이 뭐냐 하면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 사람들이 외교 라인에서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한 거 보고 대노했었어요. 그것도 뉴스에 다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화를 냈어. 뭐 하자는 거냐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몇 가지를 정해서 보냈는데 이 새끼들 그냥 다 받아준 거야. 김정은 그 외교팀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게 왔는데 그 몇몇 놈들이 이걸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야. 노무현 팔고 다니는 어떤 놈들이 이걸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고 넘겨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된 거야.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죠?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한다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을 팔고 있었던, 노무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불태우려던 인간들이 이 한미 FTA 안을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놀러 다니는 애들이야. 당론으로 통과시키다 그랬었어.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이거는 국가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 아쉽지만 넘기겠다고 넘긴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그때 국회에서 현장에서 다 본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 누구였는지는 이름 지금 얘기해봤자 뭐야. 좌우지간.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그 김선일 사건 때도 마찬가지. 김선일도 이 외교부에서 전혀 정보를 모르는 거야. 김선일이 납치된 것도 몰랐고 그걸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미숙했어. 너무나 미숙하고 제대로 정보 파악이 안 돼서 대통령한테 알려주질 않은 거야. 정보를 제대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던 게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런 수준이었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외교 라인들이 얼마나 먹통이냐. 이명박 때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이명박이 막 미국에 굉장히 많이 싸돌아다녔잖아.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 중국 외교를 막장을 쳤잖아. 중국 외교에서 막장을 쳐가지고 중국 외교관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그랬어. 그게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야. 중국이 열받아갖고 데리고 나갔잖아. 며칠 동안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 얘기는요, 중국 대사가 며칠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는 그 동안은 외교가 단절돼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외교적인 관례상 대사가 중국으로 불려가서 며칠 동안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건 외교 단절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심각하게 갔었어. 이 무식한 것들이 몰라가지고.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이명박을 지지하는 애들이 내가 그때 기억나. 2007년에 내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무역 의존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아프리카에서 질문을 했어. 90%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미국이라고 썼어. 우리나라의 무역은 미국에 가장 의존율이 높다. 그렇게 90%가 답을 쓰고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량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 1등,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남미가 3인가? 그리고 하여튼 미국이 3위 아니면 4위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역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한 애들이, 미국이라고 생각한 애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태반이었다고. 왜? 그렇게 가르쳤어. 중동이 왜 그렇게 높았냐 하면, 중동이 왜 그렇게 무역량이 많냐 하면, 석유 때문에 원유를 중동에서 사오잖아. 그래서 엄청난 무역량이 중동에서 우리가 들어와. 그리고 이 중국의 무역량은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 그것도 다 무역량이야. 중국산 물건 우리가 사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 그런 게 전부 다 이게 우리의 무역량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중동이고, 그 다음 유럽이야. 유럽으로도 되게 많이 수출입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외교부의 착각이라는 거지. 168개 나라 중에 52%의 외교 인력을 미국에다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을 특히 못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때는 중국 외교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그러면서 중동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중동은 또 어떤 나라예요? 왕이 왕 혼자가 아니야. 이게 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중동에는 그 국군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래. 그 얘기 알아요? 중동에는 국가에 공식적인 군대가 없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그러니까 왕의 사병처럼 왕의 보디가드 이런 건 있어도 국가를 지키는 국군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식 군대가 없는 지역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아니라 유전을 지키는 사병 이런 건 있어도 외국 용병 회사를 불러다가 유전을 지키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아예 국가 차원에서 그 국군이 없는 거야. 그런 복지 개념도 없고, 그런 나라들은 그냥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사막을 떠돌면서 양치기고 살고, 왕은 왕대로 기름 팔아 부자놀이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갖고 이명박이가 자원외교 한다고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족장이었어. 반군 족장. 그 당시에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반군 족장하고 사인을 하고 온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 국가에서 거기 유전을 진짜 개발할 때 한국은 아예 컨소시엄에 이름도 못 내게 했잖아. 꺼지라고. 거기다가 또 뭐랬냐. 리비아야. 그때 아마 리비아. 그렇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 리비아에서
미국이 쫓겨난 거야. 미국의 정보원들이 다 쫓겨난 거야. 죽거나 쫓겨났어. 왜? 그러니까 그 중동 이라크와의 전쟁한다고. 이라크전 전쟁을 하면서 중동 국가들하고 사이가 나빠져갖고 리비아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교팀이 다 추방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리비아에 정보 입수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명박한테 시킨 거야. 야, 리비아 정보 좀 입수해서 미국으로 보내. 그래갖고 한국의 대사관 직원들이 그 정보 입수해갖고 미국으로 보내다 걸렸어. 그래갖고 리비아에서 다 쫓아낸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리비아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엄청 리비아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엄청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 그래갖고 이상벽이가 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막 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뒤로 복구가 안 됐어. 그 다음에 이란하고도 문제가 됐지. 이란이 우리나라 기름을 가장 많이 이란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란하고도 외교적인 마찰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란이 한국에다가 원유 안 판다고.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중동 외교가요. 중동 외교가 개판이 났다니까. 중동 외교 개판 났지. 중국 외교 개판 났지. 그러면서 이명박이 막 부시랑 저기 카트 타고 막 좋아하고 사진 찍었잖아. 그런데 부시는 몇 년이었어? 2008년 1년만 대통령 했잖아. 그 2009년부터 오바마가 대통령이야. 근데 오바마는 무슨 당이야? 민주당이야.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의 실세는 민주당인데 이명박 일당은 누구하고만 친한 거야? 공화당하고만. 그래가지고 공화당 애들이 미국의 핵심 정치인들이 이명박더러 공화당 리라고 불렀어. 이명박이 공화당 중심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실세가 민주당인데 공화당 중심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거기서 또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이명박이가 외교적으로 잘못한 문제이고 좌우지간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다. 그 모양 그 꼴이야. 그게 우리 외교부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훨씬 더 정보가 많아. 외교부보다 민간 기업이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맨날 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바라보자는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여기서 막 경쟁하지 말고 차라리 대학을 외국으로 가는 거야. 차라리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살 길을 찾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 나라 전문가들이 돼서 정치적인 것도 그 나라에 살아봐야 알잖아. 그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그 나라에서 살고 한 10년을 살아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 외교부가 한인들을 그런 인맥으로 그걸 휴테크라 그러던가 휴 뭐라 그러지? 그 인맥 그런 사람들을 인맥으로 그 외교부가 가지고 정보력을 펼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휴민트.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2007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이 외교부가 잘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거라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 없다라는 애매한 말로 생사 여부를 확인 안 해주고 있어. 확인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부의 문제는 AFP 통신에서 한국인이 희생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된 바 없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김군이 IS에 결합했다는 뭐 확정적 증거 나왔어요? 고등학생 김군이 IS에 결합했다는 확정적인 뭐 증거 나온 거 있어요?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안 되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무장 탈영을 했다고. 일병이 무장 탈영했다고 쌩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더만, 시신으로 발견됐잖아. 그 사건도 쑥 들어갔어. 보충 설명도 없이. 좌우지간. 지금 김군이라는 애가
이 그 뭐예요, SNS에 몇 마디 쓴 걸 가지고 IS로 갔다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한 뒤에 국정원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대테러 조직을 강화한대. 대테러 조직을 강화한다는 거야. 이 김군 같은 문제가 생긴 게 IS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에서 대테러 조직을 확장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군이 IS 간 거부터 확인을 하라고. 국정원이라며. 국가정보원. 외국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국가정보원이잖아. IS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부터 확인부터 해야지. 조직을 확대하든 말든 허락을 할 거 아니야. 국가정보원이 돼가지고 지금 김군의 생사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조직은 확대해서 뭐 할 거냐고. 조직이 없어서 못해? 있는 조직을 딴짓을 하니까 못하지.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간첩 증거 조작하다가 걸리고. 아유 내가 그때 그 기억도 나. 이명박 때 국정원 직원이 무슨 동남아에서 온 외교 대사 호텔방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걸렸잖아. CNN 희생자 중에 한국인은 없어.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타자스탄인 3명. AFP 통신이 한국인 1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CNN에서 확인해줬군요. 예. 뭐 CNN이면 우리나라 언론보다는 뭐 믿음이 가니까 이 CNN 확인을 믿어야 되겠죠? 다행이네요. 한 명도 안 죽어서. 예. 한 명도 안 죽어서 다행이네요. 내가 한 명만 죽었으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동영상 틀으려 했는데 아유 그 동영상 다음에 틀어야 되겠네. 하여간 그때 그 국정원 이야기. 국정원에서 이 무슨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였나 동남아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무기 산업체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우리나라 한국형 전투기를 구매하러 온 팀이 있었어. 그 팀 방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거야.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들켰잖아. 노트북 2개 들고 오다가 하나는 그냥 방에다 놓고 하나만 들고 계단으로 뛰어가지고 계단에서 잡혔어. 그래갖고 이렇게 내놨던 국정원 절도 사건. 아유 내가 그 생각하면 진짜 그게 뭐 걔네들이 준비한 무기 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얘는 영화도 안 보나봐. 야 남의 호텔방에 들어갈 때는 청소부인 양 이 청소부인 척하면서 이렇게 그 클린 그 박스 들고 그 수건이랑 이런 거 싹 들고 들어가거나 문 밖에서는 그 저기 뭐야 저 룸서비스 준비하는 것처럼 상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이 오는 것 같으면 즉시 무전으로 알리고 그럼 방 안에서 방 청소하고 나온 척하면서 나오는 뭐 그런 것도 몰라? 양복 입고 들어갔다 걸려가지고 진짜 망신 개망신 진짜. 대테러 조직을 만들면 뭐해? 내가 또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야 망치 부인이 소리 질러서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대테러 조직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망치 부인이 괴성을 질러서 그 소음 공해로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했다 뭐 그런 뻥 깔 거 아니야. 막 인터넷 그 저기 뭐야 댓글 부대들이 망치 부인의 음파 분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돌리고. 옛날에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떨어지니까 북한에서 레이저 쐈다고. 아유 그걸 언론사라고. 등신들 진짜. 진도 앞바다 하면서 이게 한반도 제일 끝에 땅끝 마을 그게 아유 해남 한편대 거긴데 그냥 휴전선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그 서해바다에 있는 섬들은 다 어떡하고 새끼들아. 레이저가 막 풍물선으로 가냐? 그걸 뉴스라고 싫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명박 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쪽팔리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이명박 회고록이야 이건. 좌우지간 지금 김군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이 국정원에서 대테러 조직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뜻이 뭘까요? 내가 미국 가봤잖아. 미국을 딱 가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미국에 그 뭐라 그러나 미국은 이제
주별로 다 법이 달라. 미국에 헌법이 하나 있고 주법이 다 따로 있어. 그런데 그래서 주마다 정부가 따로 있는 거야. 주정부. 주 정부가 따로 있고 주마다 주요 도시들이 또 따로 있어. 수도도 따로 있고. 그런데 모든 가령 어떤 놈이 이쪽 주에서 사고치고 저쪽 쪽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살인을 하고 도망간 놈을 다른 주에서 잡으려면 이게 행정부가 다른 거야. 법도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돼. 그럴 때 부르는 게 누구야? FBI. 연방경찰. 그러니까 모든 연방법, 주 연방법으로 연쇄살인이나, 그러니까 왜 그 크리미널 마인드가 왜 나왔냐면 그 주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FBI가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크리미널 마인드는 계속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연방범죄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그 수표 사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주를 이동하는 범죄, 그게 연방범죄에 해당이 돼. 그러면 그건 연방법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형사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FBI. 그러면 CIA가 있어. 그 밖에 CIA는 뭐 하는 애들이냐? 얘네들은 스파이야. 중앙정보국인가? 그래서 이 중앙정보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머, 내 소리가 이 유리, 요 사기 그릇에 땡땡 소리가 나네. 이 CIA가 하는 일은 중앙정보국이라 해서 그 각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외교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 외교 정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정보도 입수하고, 적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런 게 CIA가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요 CIA가 언제 이후로 확 끊어졌냐? 90년대에 소련이 몰락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CIA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실업자가 대량 발생한 거야. 그래갖고 CIA가 지네들이 갖고 있던 정보 팔아먹고, 이게 맨날 미국 영화의 주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래. 옛날에 냉전 시대 때 갖고 있던 정보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CIA가 되게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2001년 9.11 사건이 터지는 거야. 9.11 사건이 딱 터지니까 뭘 만들어? 그래서 9.11 사건을 계기로 그 NSA인가를 만든 거야. 국가안보국. 국토안보부라는 걸 만든 게, 그게 국토안보부인가 국가안보부인가, 그게 NSA라는 거 있잖아. 그걸 만들었어. 그 NSA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대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토안보부.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테러 위험이 있는 애다, 그러면 그 테러 위험이 있는 애를 감시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NSA가 하는 짓이 뭐냐? NSA가 하는 짓이 미국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잖아. 그런데 가령 폭탄 제조법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사라든가 그런 걸 반복적으로 빌리는 애들은 그 NSA 감시망에 딱 뜨는 거야. 그러면 걔가 어디 사는지, 걔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전화를 도감청을 하는 거야. 도청하고 감청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막 항의를 했어. 왜 미국 NSA가 그 한국을 도감청했냐? NSA가 한국도 감청한다고 이제 밝혀졌잖아. 그걸 누가 밝혔어. 스노든이 밝혔던가? 그래서 오바마한테 막 항의를 했더니 오바마가 이해한대. 뭘 이해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화내는 거 이해한다는 거지. 좌우지간 그 NSA가 하는 일이 뭐냐?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테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사찰하고 있는 거야. 전 국민을 사찰하고, 전 국민을 감시하는 게 NSA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동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테러범일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극심한 사생활 침해가 있고, 혹시라도 얘가 이상하다 싶으면 잡아다가 미국을 떠나서 이상한 섬으로 데려가. 이상한 섬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고문을 하는 거야. 그게 NSA가 하는 짓이에요.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호를 위반한 게 NSA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 거야. 미국의 수정헌법 1호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맨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헌법을 만든 이후에 어떤 인권 차별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 1호라는 게 딱 발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뭐 이 출신지나 성별이나 종교나 어떤 뭐 성적 취향이나 뭐 이런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누구도 차별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법, 만들 수 없는 조항, 그게 수정헌법 1호야.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1호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인권적 차별이나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게 수정헌법 1호야.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법이라고. 그런데 이 NSA가 만들어져서 하는 일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이거 NSA가 문제가 있다 계속 주장을 해. 그런데 그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9.11 무너지는 거 봤지 않냐. 죽는 것보다는 사생활 침해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별 못하게 하는 법, 인권 그러니까는 차별을 못하게 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법이 수정헌법 1호인데 지금 이 NSA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9.11 사태 이후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거야. 여론을 조성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계속 이 미국 내에서 철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뭐야?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뭐야? 대테러 조직 강화. 대테러 조직 강화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을 테러 위협이라고 또 제2의 통진당 만들려는 거 아니야? 증거는 없고 근거는 없는데 그 몇 사람이 내가 들은 것 같다 그러면 막 잡아가고 그러려는 거 아니야? NSA처럼 다시 고문도 하고 그러려는 거 아니야? 이미 사찰 다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랬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IS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게 IS가요. 중동 사람들도 욕을 하고 있대.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IS를 막 비난하는 거야. 왜 비난하냐? 이게 이슬람 정신이 아니야. 이슬람 정신의 가장 핵심이 그 평화예요, 평화. 이슬람의 가장 핵심이 평화이고 그 다음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반폭력이야. 폭력에 반대하는 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대부분이 IS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그 IS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 그 미국이 만들었다고. 미국이 만들어서 뿌린 애들이야. 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이 중동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슬람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뿌린 거야. 그때 뿌린 게 후세인하고 빈라덴이라고. 그 뉴스 저기 좀 찾아갖고 올려주세요. 그랬던 전적이 80년대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걔네가. 그런데 지금 걔네들의 후예가 IS가 된 거 아니야. 이슬람 무장단체.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사실 작년까지는 잘 몰랐어요. IS라는 단체를 실제로 이 몇 년 전에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 IS가 되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 그죠?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려졌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우리 탈레반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 그 탈레반 이슬람 무장단체, 요게 이제 미국에서 키운 그 게릴라 부대들인데 거기서 큰 애들이 지금의 IS의 뿌리가 됐다고. 급진주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IS라는 건데, 요 IS가 사실은 재작년만 돼도 별로 안 유명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유명해졌어. 작년 가을부터
전 세계 언론이 IS를 막 그 보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진 애들. 그런데 이 미디어들은 내가 뭐라 했어? 세계 금융자본이 움직이는 조직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 IS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에 가서 그런 무장단체 잡아들이겠다고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러면서 계속 IS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계속해서 테러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쪽을 계속해서 그쪽에다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 IS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는 거야. 이슬람의 계속 테러 조직이,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그 테러 조직이 있다고 계속 주장해서 돈 버는 애들 누구야? 무기산업자들. 무기산업자들은 중동 지역의 테러 부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쪽에 계속 공습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 미사일 팔아먹는 거지. 그들에게 이 IS는 밥줄이야. 난 IS를 세계 무기산업자들의 삐끼라고 봐요. 예. 세계 무기산업자들의 삐끼가 IS라고 나는 본 사람이야. 이제 이 IS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첫 번째야. 무기산업자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찬성해 반대. 전 세계 서민들 우리랑 똑같아. 전쟁 반대야. 전쟁 반대. 그 다음에 세금 낭비 반대야. 전쟁 이퀄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해. 그러니까 이제 뭐 땡땡 청년단 같은 애들이 필요한 거야. 꼴통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처부수러 가자. 그런 주장을 하게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애들을 키우는 거지. 어떻게 키워? 별로 영향력 없는 애들인데 모든 나라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 무슨 극우단체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극우단체를 확 키워주는 거예요. 막 키워가지고 그 극우단체를 홍보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키워주는 거야. 버퍼 있어요? 얼릴게요. 예. 예. 무슨 극우단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극우단체들이 막 되게 자극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키워주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뉴라이트가 누군지 몰랐어요. 언제 큰 줄 알아? 2008년에 조중동에서 뉴라이트 정치인들을 다 홍보해줬어. 뉴라이트 정치인들을 조중동에서 다 홍보해준 거야. 그 다 당선됐잖아.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그런 극우단체가 만들어지면 극우단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막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를 해. 그래서 제1야당을 제끼고 걔네들을 키워주는 거야. 제끼지는 못해도 적어도 제1야당이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정당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걸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거야. 그게 미디어들의 전술이라고. 그래서 결국 쟤네들이 필요한 건 뭐냐? 전쟁을 정당화하고 소위 북진통일 그런 걸 외치고 다니는 꼴통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꼴통들을 키웠어. 막 시계를 나눠주고 절대 시계 같은 거 나눠주면서 막 키웠어. 그런데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야.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 안 가. 거기 잘 안 가. 이게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말이 안 먹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새로운 사이트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사이트가 지금 필요한 거야. 뭔가 이렇게 극우 청년들을 모아서 사고를 치고 싶은데 극우 청년들이 그렇게 난동을 피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그 시계 나눠주고 키운 애들은 무용지물이 됐어. 걔네들은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고, 뭐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뽀록 나면서, 국정원 절대시계가 뽀록 나면서, 거기에서 움직여봤자, 이거 국정원이 움직인다라는 티가 확실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이트를 키워야 돼. 다른 사이트를 키워야 되니까, 그 사이트들을, 모든 언론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 한 사이트가 떠올라. 그지?
갑자기 모든 언론이 뭐 도둑도 잡았다. 절도범을 잡더니 뺑소니까지 잡고 있는 네티즌들이라 그러면서 특정 사이트를 띄우고 있어. 내가 어떤 특정 사이트인지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다. 다만 이런 기사가 있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작년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해 이 원세훈 얘기가 쭉 나와. 그런데 그 이제 원세훈한테 무죄를 줬잖아. 정부에서, 법원에서. 그런데 왜 이 원세훈은 유죄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팀 활동을 도와주는 외부 조력자들과 함께 오유와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공유해 매일 하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라 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인 찬반 클릭 여론 조성 활동을 했다. 아니 그냥 이런 기사가 있다고. 나는 뭐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기사가 있었다. 김하영이 거기서 작업한 적이 있었다.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지금 그 일베는 너무 타격을 받았잖아. 국정원 절대시계로 너무 타격을 받았고 사실 이 기사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처럼 국정원에 한을 품고 계속 감시하는 사람 아니면 이 기사 모르잖아. 그지? 나는 국정원 직원한테 내 딸이 협박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모든 관련 기사를 찾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이 기사 처음 보신 분 예, 지금 이 기사 처음 보신 분 그렇다고. 이쯤 되면 절도범 잘 잡고 그 CCTV 분석 잘하고 경찰보다 범인 잘 잡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아? 난 이해가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트를 그렇게 띄우고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염전 얘기하고 있어요. 염전도 굉장히 많이 띄웠잖아요. 그때 그 염전 노예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됐어? 그 염전 노예를 부렸다고 염전 노예 사건 그 얘기도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 뭐 소금 쓰고 다니면서 염전 노예 사건 민주당 기초의원 아니야 뭐였지 그 당시에? 전라남도 기초의원이라 했던가? 전라남도 기초의원이었던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안군 기초의원 전라도 신안군 기초의원 선노예 사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때. 여러분 신안군의 군의원 중에 선노예 사건에 관련된 군의원은 한 명이잖아. 그지? 그런데 왜 신안군 군의원이라고 썼을까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신안군 전체 군의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야. 혹시 그거 기억나요? 그 민노당 이숙정 폭행 사건. 민노당 이숙정이라는 구의원이 동사무에서 난동을 피웠다. 그러면서 막 CCTV까지 공개가 됐어. 그게 무슨 관악구에서
관악구에서 이숙정이라는 구의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동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운 영상이라면서 그게 텔레비전에 하여튼 이틀인가 나왔어요. 그때 뭐라 했어? 민노당 이숙정 의원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나냐? 가령 도봉구에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구의원이 공무원 폭행을 했어. 근데 뭐라고 쓴 줄 알아? 도봉구 의원 폭행 사건. 그렇게 얘기하면 도봉구 열 몇 명 의원이 전부 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걸로 오해가 되잖아. 근데 그렇게 싹 바꾼 거야. 그 다음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가 잘못하면 그 새정치연합 시의원 김영식 살해 교사 혐의 계속 냈었잖아요. 새정치연합이 잘못하면 국회의원 이름보다 당 이름이 먼저 나와. 새정치 시의원 그 김영식 이렇게 발표했잖아. 그런데 아프리카 노예 사건은 그냥 홍문종이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인가? 그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나? 한나라당 꽤 높은 당직자였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었지. 새누리당 높은 당직자인데 새누리당이란 얘기는 없어. 그냥 홍문종이야. 홍문종 아프리카 노예 사건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면서 신안군 기초의원 군의원 선노예 사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신안군 구의원 처벌 받았어요 군의원? 유죄 판결 났어?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됐어? 내가 마지막에 본 게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얘기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네? 그냥 흐지부지 된 거지. 집행유예 혐의 없음이에요. 집행유예는 유죄예요. 집행유예는 유죄야. 집행유예라는 건 어떤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죄가 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어떤 형량을 때리는데 그 형량을 뭐라고? 그 형량을 연기한다. 또 그러면 다시 한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유예도 전과예요. 나 집행유예라서 전과자잖아. 갖고 와봐봐. 결론이 정확히 어떻게 났는지. 그 당시에 막 소금 쌩 난리를 피우더니 아니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 왜 집행유예야? 잡아 넣어야지. 왜 구속 안 시켜? 내가 그때부터 그랬잖아. 문제 있는 놈은 구속을 시켜라. 왜 나머지 군의원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욕하게 하면서 왜 구속 안 시키냐?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그냥 집행유예로 끝났어? 뭐 하자는 거야? 결론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뭔가 그때가 언제였지? 신안군 섬노예 사건이? 그때 뭔가 또 박근혜가 욕먹는 상황이었지. 그때도 국정원 문제였나? 국정원 댓글 사건 때였나? 박근혜가 막 욕먹고 있을 때 신안군 섬노예 사건 터뜨렸어. 그래갖고 막 소금 쓰고 다니면서 전라도 비하, 호남 비하를 막 했던 거야. 그러면 호남 비하 누가 했을까요? 예. 호남 비하 그거 누가 조장한 거야? 호남 비하를 조장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실체가 있지. 누구예요? 홍어 전라디언들 다 죽여버려야 라고 쓴 게 누구였어? 국정원 직원이었어. 좌익교수라는 이 국정원 직원이 홍어 전라디언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고 글 썼다가 걸렸잖아. 국정원 직원이었어. 예.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글 썼던 게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이게 밝혀졌잖아. 근데 아직까지 사법처벌 했단 얘기가 없어.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지? 판이 쫙 보이지? 장애인 단체, 염전 노예 가해자 솜방방이 처벌 규탄. 아니 그렇게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인데 왜 솜방방이 처벌을 해? 왜?
이해가 안 돼. 뭐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뜻인가? 박근혜 위기를 구해준 도움으로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고 넘어간 건가? 자,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 직원들이 소위 뭘 하고 다녔다. 지역 비하 발언을 국정원 직원이 하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그 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오유나 보배드림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론 조작 작업하고 여러 아이디로 그게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럼 지금에 와서 왜 다시 또 다른 사이트를 띄우느냐? 왜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느냐? 이유가 뭘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지난 가을에 서북청년단 세게 띄웠잖아. 막 모든 언론에서 다 다뤄줬어. 5명 나와서 읽었는데 5명이 나와갖고 지네들이 뭐하러 나온지도 모르고 지겹다 노란 리본 떼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게 흐지부지가 됐어. 서북청년단인데 서북 할머니단인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흐지부지가 됐잖아. 그런데 그 뒤에 서북청년단 이름으로 북진통일 고 써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거야. 이 서북청년단에 대한 역사적인 실체가 딱 공유가 되면서 이게 서북청년단 놀이가 실패한 거야. 서북 할머니단이 되면서 이제 막 그 서서북 아줌마단이지 이게 왜 청년단이냐 막 이래가지고 5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흐지부지 끝난 거를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띄워줬잖아. 그랬는데 이게 흐지부지가 됐어. 안 먹힌 거야. 안 먹히니까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미담을 만들어내고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베 같은 그 캐릭터가 필요했던 거야. 꼴통 캐릭터를 이용해서 막 야당 후보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이 호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장짓을 막 한 거야. 그랬는데 자 여러분 교묘하지만 이게 시점이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 미담 이야기가 퍼지면서 네티즌 미담 이야기가 퍼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욕설과 막장 방송에 대해서 탄압하고 댓글도 탄압하겠다. 들어봤어요?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만 철없이 너희들 욕설 쓰고 있는데 이거 방통위 수준에서 너네 처벌받아.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까지는 꼴통 이미지로 악플을 달고 다니는 애들을 썼어. 악플 캐릭터로 쓴 거야. 그게 일베를 그렇게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미담을 뿌리면서 악플이 아닌 이제 심리전으로 가는 거야. 심리적 그 네티즌 전술로 가는 거지.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여론을 주도하는 새로운 여론 주도층을 만들려고 지금 이 자본 미디어가 작업 중에 있는 것 같다. 그게 오늘 나의 느낌. 예.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뭔가 여론 조작을 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 뭔가. 근데 그런 여론 조작을 할 만한 다른데 지금 동력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미담을 통해서 어느 특정 사이트를 띄우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려는 이 자본 미디어들의 재벌 미디어들의 그 꼼수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오늘의 주제로 갈게요. 5시가 됐으니까. 이완구 차남 뭐 필요하면 뭐 저기 엑스레이 사진 뭐 공개 검진 모든 걸 다 해서 병역 기피를 풀겠다던 이완구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해명 자료를 내놔서 자판기라던 이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으니 차남의 재산. 이 차남이 외가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2억짜리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가 36억이다. 그 사이 뻥튀기 돼가지고 요거 부동산 투기냐? 나머지 설명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지금 재산을 비공개하겠다. 참 돈 벌기 쉽죠, 쟤네들은. 그죠? 쟤네들은 참 돈 벌기가 쉬워요. 그 땅이 원래 뭐 한 평은 누구 이름으로 사고
또 한 평은 동창 이름으로 샀다가 이걸 나중에 필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차남한테 증여했던,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며. 전형적인 그 부동산 투기 수법. 부동산 투기는 왜 나쁜 걸까요? 자, 부동산 투기라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부동산 투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 이 박태환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가 모택동, 두 번째가 등소평.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을 가장 존경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모택동은 사회주의를 만들면서 부패 세력을 전부 척결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짱을 먹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금의 강대국으로 만든 건 모택동이 아니다, 등소평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 등소평이 한 중요한 정책이 있대요. 그 정책이 뭐야? 등소평이 한 정책,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데, 국가가 뭘 주는 거야? 토지 이용권을 파는 거야. 토지 이용권을, 계약을, 그러니까 시한부를 99년 뭐 이런 식으로 시한부 토지 이용권을 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떤 원인이냐면, 땅을 사고 팔기 시작했으면 지금의 가난한 사람들의 땅은 모두 부자들의 땅이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버리고 토지 이용권만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국의 가난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이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보면 물가가 아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뭐 북경오리가 비싼 건 1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싼 거는 뭐 5천 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비싸. 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중국 농민들은 땅 소유권을 팔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용권을 나라로부터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농산물이 싸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싼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등소평, 덩샤오핑의 주요한 그 정책이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토지 소유권을 사고 팔고, 그런데 특히 이 부동산 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 몇십억 돼요? 2평이 몇십억 돼? 안 돼요. 우리도 땅 갖고 있어. 나도 땅 있어. 이 아파트도 내 집이야. 그런데 왜 우리 거는 몇십억으로 안 뛰고 쟤네 거만 뛸까? 쟤네는 뭘 갖고 있는 거야? 내부 정보.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게 투기라는 거야. 사기야, 사기. 그들이 사들이는 땅은 앞으로 이게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땅이야. 땅을 살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는 땅이면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수십 년, 수백 년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팔기 위해서 사는 거는 투기예요. 사용하고 살기 위해서 사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지만, 팔기 위해서 사는 건, 시세 차익을 노려서 팔기 위해서 사는 건 투기가 맞아요. 어디서 투기가 아니란 개소리를. 자, 나머진 또 내일 또 자세한 얘기는 하기로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박태환 사태. 예, 박태환 사태. 요거 오래 갈 것 같아. 이거 박태환 사태도 지금 보니까 한 몇 주 갈 것 같아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끌어질 것 같아. 박태환 사태가. 일단 쟤네들이 어떤 스캔들을 터뜨릴 때는 특징이 있어. 한참 갈 스캔들을 터뜨리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어떤 매뉴얼이냐? 일단 스캔들이 터진 다음에 보면 좀 지난 얘기야. 일단 사건 발생이 좀 지난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다. 그리고 그 사건 발생이 터진 다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 첫날 같이 터지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이렇게 야금야금 뿌려.
진도를 나가, 진도를. 그게 기획 스캔들의 특징이에요. 예. 기획 스캔들의 특징인데, 예. 자, 이번에 박태환 어제 딱 발표가 났을 때는 몰랐다. 병원의 실수였다. 까지만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왔어. 뭐라고? 니비도라는 그 약물은 어쩌고? 그 약물, 그 주사를 놨다는 그 약물은 1급 금지 약물이다. 그러니 그걸 매니저도 몰랐고 의사도 몰랐다라고 할 수 없다. 의사도 몰랐다, 매니저도 몰랐다라는 말이 안 통한다. 박태환 측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지금 그리고 그 주사를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2번 맞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2번 맞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리고 이거는 뭐다? 그 척추 치료와 무관하대. 척추 치료와 무관한 약물이다. 척추 치료와 무관한 약물이고 이거는 근육 강화제다. 그래서 이거는 몰랐을 수 없는 약물이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예요. 예, 남성 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아주 1급 금지 물품, 금지 약물인데 이걸 의사도 모르고 의사가 매니저한테 얘기했는데 매니저도 몰랐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영, 그러니까 전국 전 세계 수영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약물 도핑 검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박태환 뉴스가 오래 갈 거야. 이걸로 오래 끌고 이걸 막 퍼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단을 동원해서 이걸 계속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아. 이슈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뭐 지금 다음 달에 당장 무슨 뭐 선수 뭐 출전해야 될 게 있고 내년에 올림픽에 출전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이 도핑 테스트가 이미 결과를 받은 게 12월이었대. 9월에 검사한 게 12월에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한참 된 뉴스잖아? 한 달 이전에 이미 알았단 내용이야. 그런데 이게 마치 새로운 일이 오늘 밝혀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 이 딱 스캔들, 이 스캔들을 덮기 위한. 그러면 이완구 차남 스캔들을 덮기 위한 건가요? 이래서 문제야. 이완구 차남 스캔들 그거 별거 아니라고. 부동산 투기는 맞는데 이완구 차남이 정치인이야?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에요. 이완구 차남은 정치인이 아니야. 걔가 투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이 이완구 차남 뉴스가 막 돌려지면서 가리고 있는 뉴스는 뭐야? 박근혜 지지율 30%대가 무너졌다. 박근혜 지지율 30%대 무너졌다. 그게 중요한 뉴스예요. 이완구 차남을 덮기 위해서 박태환 스캔들 터트린 게 아니야. 다 물타기야. 막 물타기 뿌리는 거야. 막 뿌려서 지금 뭘 가리고 싶은 거야? 이명박 사자방 비리와 박근혜 지지율 폭락. 요걸 가리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가리고 싶은 세 가지. 온갖 스캔들과 온갖 물타기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려서 가리고 싶은 세 가지 뭐예요? 세월호의 진실, 그 다음에 이명박 사자방 비리, 박근혜 지지율. 이 박근혜 지지율이 왜 떨어진 거야?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서민에게만 세금 폭탄 터뜨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점 몇 프로가 나왔어. 요게 지금 이제 어제 뉴스죠? 아니, 오늘 조사인가? 아니, 27일 조사야. 어제 조사. 봅시다. 리얼미터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붕괴. 그러니까 30%가 무너졌다는 얘기야. 레임덕의 본격 진입. 국민에게 항복한 제2의 6.29가 필요하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수직 추락 중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20%대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날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부정평가는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져서 62.6%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야?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붕괴됐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도 박 대통령이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분석해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올 들어 13월의 세금 폭탄에 이어 박 대통령의 1, 2, 3 불통 인사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마저 깨고 20%대로 붕괴하자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TK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복한 1987년도 이건 전두환이지. 전두환이 항복했던 87년 6.29 선언과 같은 수준의 통렬한 자성을 하지 않는 한 남은 3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에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불행의 연속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5.4로 전날보다 0.1% 빠졌고 새정치가 전날보다 2% 추가해서 29.6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양당 간 격차가 이처럼 좁혀진 것은 새정치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판표가 야당으로 결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 혼합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화면접 19.0, 자동응답은 8.1%였다. 표집 오차는 95% 포인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아니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왜 나더러 병신이래. 아니 박근혜 지지율 떨어진 게 나 때문이냐? 왜 박근혜 지지율 떨어졌다는 뉴스 읽어주니까 나한테 병신이래. 막 화나? 화났구나. 나 때문에 떨어진 거야? 뭐 그럼 그러려니 하고. 나 때문에 떨어진 거면 그러려니 하고. 나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데 왜 나더러 병신이래. 박근혜가 저기 지지율 떨어진 건데 막 속상하지. 자, 박태환 얘기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좌우지간 그 박태환 문제는 그러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박태환을 수영협회에서 관리를 안 했다며. 원래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수영협회에서 그 지정의사를 지정해주고 전문의사를 지정해주고 뭐 이렇게 신체 관리나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이 우리나라 수영협회에서 그 박태환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며. 그래가지고 방치해둔 거야. 방치해둬가지고 이 박태환이 개인적으로 의사를 찾아내고 그 관리를 받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이건 결국 이 수영협회 문제인데, 그러면 이 수영협회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질이 뭐냐, 본질. 우리나라의 이 수영협회가, 그러니까 이 수영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체육협회들의 문제점. 왜 체육협회장을 국회의원이 하냐고. 이게 그 체육협회장들을 국회의원이 하는 이유가 국회 예산을 따기 위해서라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이 체육협회에 가서 무슨 전국적인 행사에 가서 얼굴 팔고 이름 알리려고 그 협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 체육협회들은 그런 정치인들하고 인맥을 가져야 협회를 장악하고 예산을 따서 그 예산을 분배하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축구협회가, 거의 대부분의 축구협회가 부패했다는 거지.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수 관리를 못하고, 여러분 이번에요, 내일이야 모레야, 한국하고 호주의 아시안컵 결승 있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잘한 게 지금 몇 년 만이잖아. 2002년 이후 처음 아니야?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홍명보, 그 이전에 차범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계속 딴지를 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선수 인선할 때도 계속 시비 걸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홍명보도 멋있게 출발했다가 그냥 쪽박 쓰고, 어? 이 저기 누구야? 이 저기 차범근도 옛날에 쪽박 쓴 거고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런데 2002년 히든크나 이번에 슈틸리케나 둘 다 외국인이야. 얘네는 뭘 안 봐? 간섭을 안 받아. 얘네들한테 말 걸면 가버리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안 끼니까, 축구협회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거야. 결국 스포츠 협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축구에서 우리가 지금 준우승까지 한 이유는, 준우승까지 한 이유, 이거 누구 때문이다? 결국 그 협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까 준우승까지 간 거야. 이대로 가면 결승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박태환 스캔들의 핵심은 뭐야? 수영협회가 훌륭한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걸 갖다가 박태환 개인의 비리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 요거 문제다. 오늘 이 얘기 나오면 또 저 뭐 축구협회를 가지고 누구를 갈아라 말아라 또 이렇게 여론조작할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이미 박태환은 끝났어. 이미 도핑이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끝난 거야. 박태환 얘기는 끝이라고. 2년 동안 앞으로 출전 못해. 최소 2년.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출전 못하는 거야. 선수 생명 끝났다고 봐야 돼.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병원의 잘못으로 도핑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2년이야. 왜 그러냐? 이게 선수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규정을. 그래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니까. 자기한테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 선수들이 기를 쓰고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야. 이미 박태환의 저기 문제는 끝난 거예요. 예. 이 끝난 거라 박태환 문제를 계속 이슈로 만들려는 건 뭘 덮기 위해서다? 다 같이 적어봐. 박태환 문제를 계속 떠벌려서 덮고 싶은 건 뭐다? 덮고 싶은 거? 세월호의 진실, 이명박 사자방 비리, 그리고 박근혜 지지율. 요 세 가지를 덮기 위해서 지금 이 박태환 뉴스를 뿌리는 거다. 적어두세요. 예. 어느 날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야. 언니 이제 그만하지. 이러다 진짜 총 맞겠어. 이러다 총 맞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만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 그거 알아요? 우리 모두 시한부잖아. 언젠간 죽어. 다 죽어. 근데 언제 죽는지 모를 뿐이야. 언제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을지 또는 8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만 사는 거야. 내일 걱정은 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게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내게 너무 멋진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집과 이 편안한 잠자리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그 일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즐기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 날 죽음의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나는 죽을 때 후회가 안 생길 것 같아. 우리는 모두 죽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물론 뭐 큰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뭐야?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왜 나온지 알아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왜 나왔냐?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 그냥 앞에 적군이 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잖아. 앞에 적군이 오면 다 죽여버리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죽었어 씨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몸을 사려. 뭐 어디선가 날라오는 돌덩이를 맞고 죽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요,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잡혀가면 책을 쓰고 책 써서 출판 기념회 하고 출마할 거라고. 나 다음에 또 잡혀가면 전과 이범대잖아. 전과 이범대야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이범을 위해서 잡혀가면 책을 쓰고 출판 기념회를 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면 안 잡혀가고 뭐 2016년을 맞이하면 한꺼번에 전과 14번 쫙 채운 다음에 뭐 그냥 곧바로 곧바로 대권 출마하든가. 우리나라에서 대권 도전하려면 뭐 전두환 오빠한테 6억 정도를 받든가 아니면 전과 14번 정도는 돼야 되잖아. 여러분이 자꾸만 나한테 대권 도전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딱 14건 채우고 그 감옥 갔다 와서 대권 도전할 거냐, 아니면 다음에 누가 다 잡아가면 전과 이범 드디어 국회의원 자격을 얻었어 라고 국회의원 가거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걱정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나를 지키시는 분에 대한 모욕이야. 망치 부인을 지키는 분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뭐 걱정돼요, 뭐 길거리에서 조심하세요, 그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길거리에서 총 맞게 하겠냐? 길거리에서 테러 당하게 하겠어? 또 하나님의 뜻이 길거리에서 테러 당해서 죽는 거면 죽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어. 망치 부인이 길거리에서 처절하게 맞아 죽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겠어? 으씨 막 이러고 다 일어날 거 아니야. 들고 일어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맞아 죽어야 된다면 맞아 죽는 거지. 그게 순종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라. 목숨을 내려놓을 만큼 순종하라.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시골 목사님이 하셨던 말, 물처럼 겸손하라.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물은 자기의 모습이 없잖아. 물은 자기의 정해진 모습이 없이 자기가 담긴 그릇에 맞춰서 자기를 변형시키고 그리고 물은 자기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잖아요. 물처럼 겸손하자. 우리 가장 낮은 곳으로 물처럼 겸손히 나아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 나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나약한 육신의 틀거리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니들 다 뒤졌어. 내가 니네들 다 쫓아다닐 거야 내가. 거기는 너부터 내가 매일매일 쫓아가서 밤마다 너 쫓아다닐 거야. 특히 너 화장실 갈 때, 너 혼자 있을 때, 네 잠자리에 내가 죽기만 해봐. 나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네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계속 수다방을 할 거야. 너만 들리게. 그런 생각하면 그냥 뿌듯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싶기도 하고. 자, 그래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오늘 방송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감동하셨다라면 이 추천해주시고, 또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들었다, 노잼이다, 왜 보세요? 내가 늘 궁금한 게 그거야. 망치부인 방송 재미없는데 왜 봐?
맨날 재미없다 그러면서 보러 와. 그리고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고 남자예요 여자예요? 너 나한테 관심 있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 너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그래 나한테 뭐 들이대보려는 뭐 그런 거야? 아 이놈의 인기. 내일 모레가 쉰인데 그냥 이놈의 인기는 끊이질 않아.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 여러분의 스티커, 여러분의 별풍선 망치부인은 너무 행복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서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별풍선 쏜 사람만 좋아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아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풍선 못 쏘는 어린 벗들이 속상해할까봐 이름 못 불러드렸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추천해 주신 3,13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그리고 오늘 추천해 주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녹음 떠서 그 팟빵에 올리고 계시는 우리 풍행공님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는 좀 기다려야 된답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비고님, 그리고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 우리 망치부인 방송 꾸준히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하사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망치부인이 살아있다면 내일도 2시에 여러분 곁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